금요일 경제특강 지난주 한 주만 해주신다 했는데 저희가 막 우겨가지고 또 모시고 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위원도 맡고 계시는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경제를 보는 관점, 뷰가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느냐가 부자를 만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예. 근데 뭐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릴 텐데 그 전에 사실은 투자에 나서기 전에 관을 세우는 것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일에 대한 생각을 좀 정돈하실 필요성이 있다. 네. 종잣돈이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셔야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종잣돈이야 뭐 만들어야 그래야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종잣돈이 이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부의 뭐 이 기본이 되는 돈인데 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 투자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종잣돈 1억까지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종잣돈은요 기본적으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돈이 아니에요. 시드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잣돈, 자기가 목표한 종잣돈의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안 쓰고 안 입고 술 안 마시고 놀러 안 다니면서 모아야 되는 돈이 종잣돈입니다. 그렇게 모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를 들면 종잣돈을 만들려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해서 요행이 종잣돈을 더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종잣돈을 만드는 사이에 생겼던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잣돈 만들 때까지는 절대 투기적인 어떤 행위,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노동의 대가로 자기의 노동을 써서 만든 돈으로 그 규모의 종잣돈까지는 만들어 달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아주 젊은 대학생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저축해야죠. 왜 투자에 관심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유 그 이자 1% 2% 주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하는데 제가 그럼들 하는 말이 있어요. 최소한 저축하면 장점이 돈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신학기잖아요. 신입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제 표정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달이 안 돼서 그래 알았어 비트코인 얘기 좀 해줄게. 그럼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집중이 우리 그냥 청년들은 빨리 돈 벌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죽고 살고 이래서 모으죠.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종잣돈 모았습니다. 자산 배분 어떻게 합니까? 자, 자산 배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나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그냥 꽂히는 거 하신다고요? 주식 투자하자. 주식이 대세라는데 아니면 비트코인이 대세라는데 아니면 이거도 좀 안 되는데 지금은 다 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금을 하자. 안전하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자산 배분,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맞는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또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자기의 돈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적인 전체적인 자신의 투자 수익에 우리가 실험을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인 투자 성과의 한 8할 정도는 제대로 된 아셋 알로케이션, 즉 자산 배분의 결과치로 나온다.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었던 기억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계좌를 정리해 보니까 별로 돈 번 게 없어요. 그건 간헐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제대로 된 견고한 자산 배분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주식에서 수익이 나지는 않잖아요. 집값이 항상 오르는 것 같지만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인 주식 혹은 부동산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이나 이 예금에 적절히 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잘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더니 누가 자신의 자산을 여기저기 투자한 것을 잘 배분하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예금, 뭐 이렇잖아요. 그 배분하는 그 전략, 그것이 어떤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근데 주로 거꾸로 한다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이제 경기에 대한 관을 잘 세우시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네. 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경기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판단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좀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에 관계없이 나는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좀 잘못 꼬여가요.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고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체적인 자산의 배분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경기의 역행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주식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반대의 경우에 너무 소극적인 지난주에도 지적을 네. 해드렸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은 어디 가서 야 경기 좋아진다는데 경기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조금 나오는 예금이나 채권에 거의 자산을 다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상황에 맞는 그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이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봐야 되는데 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경기 초입 국면, 확장 국면의 초입 국면이라고 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교적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그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거고요. 네. 경기가 정점을 지난다. 요즘 사실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경기가 네. 이제 정점으로 다 와가는데 이럴 때는 슬슬 이자부 자산, 그러니까 확정금리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정말 99알인데 투자에 큰 흐름 보고 이제 사람들 빠질 때 되면 같이 짐 싸야 되는데 예. 남들이 짐 풀고 한참 축제할 때 뛰어드는 건 우리가 잘하거든요. 예. 근데 짐 풀고 나갈 때는 미련이 남아서 아유 내가 그 수익률을 못 올려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크게 담그죠. 예, 이런 기회가 저한테 더 만약에 주어진다면 제가 다음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몰입하고 신경 쓰시고 있는 게 마지막에 하셔야 될 일을 처음부터 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만 고민하세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타이밍 실렉션이라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해서 주식이면 주식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 놓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면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순서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원장 기자 점심때 만나가지고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김원장 기자 형님 삼성전자 좋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 아니, 점심 먹으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그러니까요. 11시 50분쯤에 네.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대한항공이 좋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우리끼리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들은 듣고 거죠. 가서 점심 먹고 가서 대한항공 사는 게 우리 주식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론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자산 운용을 하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탑다운. 그러니까 네. 위에서부터 큰 결정을 하면서 작은 결정으로 쭉 내려오는 거를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꾸로 대부분 하신다. 바텀업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굴 뭐 회식 자리에서 만났거나 상가집에서 누굴 만나가지고 그거 좋다던데 일단 그런 거 막 채우는 거예요. 네.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이 돼 있고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관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네. 네. 그걸 잘못된 거. 관을 만든 다음에 무슨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관을 만들면 네. 그 관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막 출렁거리다든지 경기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면 네. 어떻게 되죠? 전혀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반복 몇 번 하다 보면 난 재테크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공감됩니다. 네. 정말 공감됩니다. 네. 우리는 안 돼.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사실은 큰 흐름하고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경기 변동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보려는데 예. 그 전에 문자도 몇 개가 와 있던데 제가 지금 종잣돈이 근데 열심히 모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저 10년 동안 모았는데 이거 뭐? 그 질문을 근데 제일 뭘 많이 나눠요? 받아요. 예, 그 셀러리맨 하시는 분들 네. 특히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 소장님 1,000만 원 가지고 나눌 게 뭐. 근데요, 사실은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사고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채권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꼭 집을 사지 않아도 부동산 펀드도 있고 네. 리츠도 있고 네.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요. 채권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간접 그 투자 형태로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작은데 그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지만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100% 거기 투자한다. 네. 근데 저는 심지어 항상 대출받아 네. 거기다 다 투자하죠. 근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은 돈으로는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큰 돈으로는 주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100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주식에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그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네. 10%, 20%는 이거 돈 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100만 원 투자해서 10% 나봐야 10만 원인데 이거 저녁 한 끼 값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2배는 올라야죠. 그렇게 푼돈 작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다 날립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무슨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또 투자할 그 거예요. 습관대로 간다는 네. 거예요. 다 결국 다 날려. 네, 네. 그래서 시드머니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좀 삼가시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경기 변동, 경기 상황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한다. 예. 청취자분들이 알면 이 사람아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렇게 예.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볼 때 합리적인 지표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꼭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관세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일일 기준으로 통관 기준 수출 그 통계가 나오고 네. 하물며 예를 들면 월간 기준으로 나오지만 매월 20일 기준으로 통관 기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걸 보는데 네.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저만 보는 게 아니라요. 골만삭스라는 이 모간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펀드 매니저들도 세계에서 각국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데이터들이 나옵니까. 그중에서도요. 한국의 월간 수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한 경기 데이터로 봅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네. 한국이 굉장히 산업화된 나라고 교역계 굉장히 그 활발한 나라잖아요. 이 한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는다는 건 세계 경기가 좋다라는 걸 심지어 글로벌 투자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수출 지표를 본다. 예,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 아닌가를 쭉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네. 월간 단위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 추세를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지? 물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물가 안정이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투자에 있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서 물가가 떨어지면 제가 흔히 쓰는 비율이 이런 거죠. 냉장고를 하나 사려는데 200만 원이에요. 네. 내년엔 150만 원을 내려요. 그럼 소비 안 하거든요. 네. 수년하죠. 근데 더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년에 네. 똑같은 냉장고 220만 원이라면 지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적절한 인플레이션, 적절한 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신다고요. 뉴스에서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물가가 떨어져서 좋다는 식으로 써드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살짝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네. 투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철 님이 영어로 닉네임 쓰시는 분이 어제 아파트 계약했는데 처음으로 인생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아유, 변동금리로 축하드려요. 대출 받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시작됐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시작됐다. 이 부분도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어제 팟캐스트 녹음했는데 이 얘기를 3시간 동안 했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확정금리부 대출이 안전한 거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뭐냐면 변동금리부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대로 내려가면 내려갈 대로 그 이자를 변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 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월급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나의 월급이나 나의 소득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사실 변동금리율은
금리를 다룬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은행에 가시면요. 변동금리부하고 고정금리부 대출의 그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정금리부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음은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5% 고정금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년 있다가 금리가 3% 떨어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네. 특별히 이 소득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변동금리로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시중의 유동성을 좀 돈을 좀 이렇게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5% 6%까지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시중 이자율이 5% 6%일 때 그렇게 경기 좋은 때처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예.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기 예. 좋아져서 대학교 3학년 때 입사하고 또 저녁에 막 택시 못 잡아서 회식하고 나면 이런 시대가 오기는 쉽지 않을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문제는 이러다 경기 팍 꺾여버리잖아요. 예. 주식도 팍 꺾여버리고 부동산 시장도 팍 꺾여버리는데 예. 그 시점을 못 쫓아가면 경기 좋아질 거라 그래서 예. 지금 막 투자를 하는데 금리 올리니까 예. 어느 순간 꺾여버리면 예. 그럼 자산 가격도 따라 내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사실 금리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 금리 올해만 기준금리 3번 올릴 거냐 4번 올릴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몇 번이나 올릴 거로 보세요? 김 원장 기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채권 금리에는 그 정도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반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경기관을 갖고 계신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예.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더 올릴 테니까요. 더 좋아지면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김동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